예, 안녕하세요.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ADHD, 우울증, 치매, 이렇게 고쳐라입니다. 저자는 마크 하이먼, 출판사는 정말 중요한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마크 하이먼, 미래의학으로 불리는 기능의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자 의사이다. 마크 하이먼 박사는 만성질환의 원인 규명을 위해 오랜 시간 연구에 몰두한 끝에 기능의학이라 불리는 획기적인 시스템을 만드는데 공헌한 의사이며 이 분야의 세계적인 리더이자 교육자, 운동가이다. 그럼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물로만 고치려는 현대의학. 정신의학은 인생 경험이나 정신적인 외상이 감정과 행동을 지배한다는 생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것은 프로이트의 유산으로 모든 정신질환은 아동기 경험의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신치료를 통해 도움을 받고 있을 만큼 영양과 대사, 생화학적 균형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10%도 되지 않는다. 더구나 수년 동안 정신분석과 정신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오메가3 지방산 부족이나 비타민 B12 결핍, 갑상선 기능 저하, 만성 수은 중독으로 인해 생기는 우울증을 호전시킬 수는 없다. 물론 신체가 균형을 회복한다면 고통의 정서적이고 영적인 측면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고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유전자, 음식, 환경이 상호작용하여 뇌의 화학작용을 바꾸고 몸과 마음의 이상적인 기능과 조화를 방해하는 방식을 살피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우 어려운 길이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심각한 생물학적인 불균형 상태에 있다면 정신치료는 오히려 방해가 되고 시간 낭비가 될 뿐이다. 실제로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생물학적인 불균형 상태로 고생을 하고 있다. 그것을 감지한 현대 정신의학은 이번에는 뇌의 화학작용을 통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뇌 고장을 약물로 치료하는 방법은 절반만 옳다. 화학물질의 불균형이 뇌 고장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에서는 옳다. 그러나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빠져있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은 잘못되었다. 즉, 왜 애당초 화학물질의 불균형이 생기게 되었는가? 원래의 균형 상태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 약물은 문제를 치료하지 못한다. 다만 증상을 덮을 뿐이다. 뇌 고장이라는 유행병을 치료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한다. 뇌를 건강하게 보호하는 법. 뇌는 신체 중 가장 예민한 기관으로 외부 공격에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그러니 당신의 뇌를 공격하는 일은 그만두는 것이 좋다. 사람들은 소파에 앉아 TV를 시청하는 것이 뇌를 손상시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밤에 잠을 몇 시간 덜 자거나 콜라 한 잔, 스타벅스 그랜드 라떼를 한 잔 마시는 것이 뇌 손상을 일으킨다는 사실도 모른다. 독감 백신을 맞거나 샤르도네 샴페인을 두어 잔 마시거나 위산역류로 인한 가슴 쓰라림 때문에 위장약 몇 알을 먹는 것, 유기농법을 채택하지 않은 농장의 딸기를 먹는 것이 뇌에 해롭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배우자와 다투는 것은 물론 휴대전화로 몇 시간씩 통화하는 것이 뇌에 해롭다는 사실도 모른다. 이제 당신의 뇌를 구하라. 무엇이 뇌에 해를 입히고 무엇이 뇌를 살리는지 알아야 한다. 당신의 뇌가 손상을 입었다면 어떻게 더 악화되는 것을 막고 치료할 수 있는지 배워야 한다. 먼저 독소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나 오늘 당장 식단에서 제거해야 되는 두 가지 독소 음식이 있다. 지금 당장 주방으로 가서 이 두 가지의 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모두 버려보자. 뇌와 신체 다른 부위까지 해를 입는다. 그러나 준비를 단단히 하라. 먹을 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고가당 옥수수 시럽과 당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고가당 옥수수 시럽은 지난 몇 년 사이 우리 음식에 몰래 들어온 화학 물질이다. 1980년대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물질이지만 지금은 매년 800만 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1인당 소비량도 매년 약 30kg에 달한다. 고가당 옥수수 시럽은 일반 설탕보다 더 단맛을 내는 당으로 식욕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일반 설탕보다 비만 위험도를 높인다. 또 코카인보다 중독성이 강해서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며 이에 따라 당뇨와 뇌염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콜라나 초코바, 요구르트, 칠면조 슬라이드, 빵, 샐러드 드레싱, 심지어 케첩에도 이 고가당 옥수수 시럽이 들어간다. 고가당 옥수수 시럽이 뇌에 해로운 이유는 뇌염증이나 강한 중독성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설탕은 체내 비타민과 미네랄을 소모시킨다. 대신 아무것도 만들어주지 않는다. 설탕 소비가 지나치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전신장애를 일으킨다. 설탕은 뇌를 굳게 만든다. 딱딱한 빵이나 바삭한 치킨, 튀김옷을 떠올려보자. 이런 음식에 포함된 당은 단백질과 반응해서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침전물을 생성시킨다. 이것은 치매의 주범으로서 뇌를 망친다. 그 과정에서 세포와 조직에 해를 입힌다. 다음은 트랜스 지방과 경화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가공식품, 굽거나 튀긴 음식, 마가린, 그리고 공장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음식에 들어있다. ADHD 아동에서부터 우울증, 성인 치매 등의 유발원이 되며 그 과정에서 세포를 해치고 염증을 키우며 정상적인 뇌 기능을 방해한다. 인간이 만든 이 두 가지 독성 물질을 식단에서 제거하면 건강을 몰라보게 향상시킬 수가 있다. 다음은 생활 습관입니다. 머리에 약한 충격이라도 뇌에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학습과 집중력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치매나 파킨슨병의 위험이 커질 수가 있다. 당신의 뇌를 보호하라. 아이들의 뇌도 보호하라. 축구 시합 중 심한 헤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전거나 롤러브레이드, 스케이트보드, 스키 등의 운동을 할 때는 꼭 헬멧을 착용하라. 우리는 또한 잠이 부족한 시대를 살고 있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하루에 8에서 9시간씩 잤지만 지금은 6시간에서 7시간밖에 자지 않는다. 미국 의학연구소가 시행한 잠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약 70%의 미국인이 수면 부족 상태이며 그로 인한 갖가지 문제를 겪고 있다고 했다. 잠자는 시간은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시간이다. 심한 수면 부족은 정신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그리 심하지 않은 수면 부족이라도 장시간 지속되면 우울증, 주의력 결핍 장애, 학습 및 기억 장애로 이어질 수가 있다. 우리 몸은 운동을 하면 좋아지게 되어 있다. 반대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나빠진다. 운동은 인지 기능과 기억력을 개선하고 우울증을 치료하며 노화에 따른 정신 기능의 퇴화를 더디게 만들고 치매를 예방한다. 다음은 약물입니다. 미국인의 81%가 매주 하나 이상의 약물을 복용한다. 혹시 당신도 그런가? 소화불량에 습관적으로 소화제를 찾고 관절 통증에 즉각적으로 아세트아미노펜을, 두통에 이부프로펜을 찾지 않는가? 콜레스테롤 강화제나 피임약을 찾는가? 또 매년 빼놓지 않고 독감 접종을 받지 않는가? 약 만능 사회에 사는 우리는 약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장기적인 효과가 충분히 검사되었다고 믿는다. 그러나 시장에 나온 대부분의 약은 몇 개월의 짧은 시간에 고작 몇백 명을 대상으로 시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약의 장기적인 효과는 수백만 명이 더 오랜 시간을 복용한 다음에야 알 수가 있다. 약은 다양한 효과를 나타낸다. 거기에는 좋은 효과뿐만 아니라 나쁜 효과, 즉 부작용도 포함된다.
이 부작용들이 뇌에 손상을 준다. 특히 사용하는 약물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직 충분히 모르는 경우가 있다. 나는 약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부작용까지 포함해서 약의 모든 효과를 제대로 알고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다. 사실 음식이나 영양치료, 생활습관의 변화 등 약 이외의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경우조차 약을 사용하는 일이 많이 있다. 의사들은 비타민 같은 영양 보충제 때문에 약효가 감소할 것을 우려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흔히 사용하는 약물의 부작용 때문에 심각한 영양 손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예시들이 나오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약들이 우리의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소모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수은은 플루토늄 다음으로 인간에게 가장 해로운 독성 물질이다. 각종 약이나 은으로 된 치아 충전재, 참치나 상어, 심지어 환경적 노출로 인한 수은의 위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뉴욕 시민의 25%가 생선회를 너무 많이 먹어서 혈액 속 수은치가 위험한 수준이며 미국의 가임 여성 중 약 15%가 혈액 속 수은 수치가 위험한 수준이다. 이것은 매년 미국에서 태어나는 400만 명의 아이 중 15%, 즉 60만 명의 아이가 엄마 자궁 속에서 이미 위험한 수준의 수은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수은은 우리의 뇌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누구나 오늘 같은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에서는 세로토닌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프로작이나 졸로프트 같은 약물로 세로토닌의 수치를 올리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장기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 사람들이 정제 탄수화물이나 정제당을 먹는 이유는 일시적으로 세로토닌의 수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이것들은 이내 약효가 떨어져 결국에는 더 찾게 만든다. 그러면 우리는 더 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체중도 늘어난다. 한마디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세로토닌 수치가 낮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트립토판이나 단백질이 부족한 식사.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의 원료가 되는 주요 아미노산이다. 트립토판이 부족하면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며 따라서 우울한 기분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트립토판이 없는 아미노산을 먹인 그룹에서 수시간 내에 의기소침이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스트레스와 높은 코티솔 수치. 코티솔은 트립토판을 파괴하는 효소의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 따라서 세로토닌의 양도 적어진다. 염증을 일으키는 어떤 것, 음식 알레르겐, 감염, 독소, 고함량의 당분 섭취, 그리고 혈당 불균형, 즉 인슐린 저항이나 전당뇨병, 그리고 비타민 B6의 부족, 마그네슘 부족, 이런 이유들 때문에 세로토닌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못한다고 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의 원활한 작동이 방해되는 이유는 이것 말고도 많이 있다. 그렇지만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음식과 생활 습관이라는 점만은 분명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당신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문제의 절반을 해결해 주는 대신 수많은 부작용을 갖는 프로작이나 SSRI를 복용할 것인가? 아니면 설탕 섭취량을 줄이고 음식 알레르기와 독소를 제거하며 스트레스 관리법을 배우고 비타민 B6와 엽산, 마그네슘, 아미노산을 섭취할 것인가? 비타민이나 아미노산 복용으로 자살에 이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항우울제 복용으로 자살 위험은 최고 60%까지 치솟았고 실제 자살률도 3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작이 출시되면서부터 신체의 자연적인 세로토닌 생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사라지고 말았다. 마그네슘은 우리 신체를 이완시켜주는 미네랄인데요. 우리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사망률이 2배로 높아진다는 사실은 이미 집중관리의학 저널에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고되었습니다. 미국인의 절반가량이 마그네슘 부족이라는 보고가 있는 만큼 많은 이들이 마그네슘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인들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혈액검사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마그네슘 결핍으로 인한 질병의 종류는 무척 많습니다. 마그네슘 보충제를 통해서 쉽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나 역시 임상에서 마그네슘이라는 이 비밀병기로 많은 질병을 치료했습니다. 마그네슘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강력한 이안 미네랄입니다. 내가 응급실에 근무할 때 마그네슘을 이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그네슘은 응급 카트의 필수 약품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부정맥 환자에게 마그네슘 정맥 주사를 놓아주었습니다. 변비가 있거나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되는 환자에게 우리 의사들은 마그네슘 우유나 액체 마그네슘 구연산이든 녹색병을 줘서 장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그나마 마그네슘 결핍을 치료하기 위해 당신이 병원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당신 스스로 마그네슘 결핍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아마 당신 역시 마그네슘 결핍일 것입니다. 마그네슘이 이완 미네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딱딱히 굳은 부분이 있다면 마그네슘이 결핍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마그네슘은 체내 300개 이상의 효소 작용을 책임지고 있으며 거의 모든 신체 조직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뇌와 뼈, 근육에 가장 많습니다. 마그네슘은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게 하고 체내의 수많은 화학 펌프를 작동시키고 세포막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필요합니다. 마그네슘 결핍으로 인한 증상은 3,5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나 마그네슘이 약이라는 이유로 증상들 대부분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사실 마그네슘은 약보다 강한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발작이나 심장 발작 같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마그네슘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마그네슘이 전혀 없는 음식, 그러니까 백색 밀가루, 육류, 유제품 등으로 만들어진 가공식품을 먹고 있습니다. 더욱이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어서 이것이 마그네슘 수치를 떨어뜨립니다. 실제로 코소보에서 시행한 연구에서 만성적인 전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소변을 검사했더니 마그네슘 수치가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마그네슘 수치를 떨어뜨리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과도한 알코올, 소금, 커피, 설탕, 인산, 땀, 만성 설사, 심한 월경, 이뇨제, 항생제, 기타 약물, 그리고 장내 기생충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생활습관 자체가 마그네슘 결핍을 부르는데도 우리는 잘못된 생활습관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해조류와 견과류, 채소, 콩 등을 충분히 먹은 때가 언제인지 기억해 보십시오. 대부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그네슘 결핍을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방금 말한 콩이나 채소, 해조류를 많이 먹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스트레스와 커피, 알코올, 설탕을 줄이면 됩니다. 그런 다음 마그네슘 영양제를 따로 먹어줍니다. 마그네슘 보충제로 큰 효과를 본 메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 환자들 중에는 의사가 많습니다. 그들은 대개 자기 질병에 대해서 수많은 전문가들을 거친 뒤에 나를 찾아오죠. 36살의 내과 의사인 메리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는 잘 낫지 않던 편두통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나 항구토제 정도로 겨우 통증을 다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두통 클리닉에도 다녀보고 온갖 약도 써보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나는 분명한 해결책을 보았습니다. 편두통 외에도 메리는 공황발작, 불안, 불면증, 가슴 두근거림, 근육 경련, 심한 변비가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갔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증상은 그녀의 몸 곳곳이 긴장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매우 심각한 마그네슘 결핍이어서 나는 그녀에게 보통 환자들보다 10배나 많은 마그네슘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한 다음에는 투여량을 줄였습니다. 며칠 만에 그녀의 불안이나 불면증, 가슴 두근거림, 근육 경련, 변비,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었던 편두통까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염증은 어떻게 발생할까요? 신체 각 부위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염증을 일으키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식단, 뭐가 있을까요? 설탕과 정제 밀가루, 트랜스지방, 포화지방산 등의 과다한 섭취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알레르기 음식입니다. 음식과 기타 발견되지 않은 알레르기 물질의 자연 반응 때문에 뇌 알레르기가 발생합니다. 다음은 소화기능과 장 면역계의 불균형이죠. 그 다음은 면역기능 부정과 자기면역 질환을 유발하는 수은이나 살충제 같은 독소입니다. 그리고 신체적, 심리적 트라우마 등의 스트레스, 운동 부족, 수면 부족, 비타민 결핍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현대인의 뇌 노화 염증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단연코 설탕입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단 음식과 정제 가공식품의 양이 엄청나게 늘면서 신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봤듯 설탕 소비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슐린의 과다 분비는 신체의 각종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미 말했듯 알츠하이머병은 이제 제3 당뇨병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는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4배나 높다고 합니다. 과다한 설탕 섭취는 뇌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설탕 과다 섭취로 생긴 염증은 뇌 질환을 넘어 심장병, 비만, 암, 당뇨, 노화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설탕, 그리고 감자나 파스타처럼 즉시 당으로 변환되는 백색 식품은 신체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합니다. 그래서 코티솔이나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급증합니다. 만약 당신의 자녀가 설탕을 많이 먹은 다음 행동이 과격해졌다면 설탕이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시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체내 인슐린 급증은 또한 염증 사이토카인을 증가시키는 스위치를 건드립니다. 이 스위치가 켜진 채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인체는 서서히 해를 입습니다. 여기에는 과학적 논란이 없습니다. 증거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이죠. 즉, 설탕은 염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구자들은 우울증을 제2형 대사증후군으로 부를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울증은 복부 비만뿐 아니라 뇌에도 비만이 생기게 하기 때문이죠. 정신과 의사들은 액토스 같은 항당뇨제로 우울증과 기타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약들은 혈당과 인슐린을 낮춰서 염증을 진정시킵니다. 그러나 설탕이 염증을 일으키는 유일한 물질은 아니죠. 뇌 기능 부전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음식 알레르기입니다. 이것은 현재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당신에게는 혹시 인지장애나 집중력 부족이 있습니까? 아니면 뇌에 피로감을 느끼거나 식후에 우울감이나 분노를 느낀 적이 있습니까? 단식을 하거나 끼니를 걸으면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집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이 먹는 음식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음식 알레르기란 무엇이며 이것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알레르기는 염증 반응이죠.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물질을 먹으면 몸은 외부 물질이 체내에 침입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는 해롭지 않은데도 외부 침입자가 해를 입힌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 결과 당신의 몸은 이 외부 침입자가 당신에게 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수많은 염증 반응을 시작합니다. 경미한 피부 트러블에서부터 인지장애, 공격적인 행동, 불안, 우울 등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연 반응 알레르기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보다 21세기 생활 습관이 음식이나 세균,
독소로부터 우리 면역계를 방어하는 정상적인 장벽의 고장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 장벽이란 바로 우리의 내장입니다. 면역계의 60%가 장에 존재하죠. 그래서 내장벽에 문제가 생기면 음식 입자를 외부 침입자로 인식해서 면역계가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뇌를 포함한 전신의 염증을 일으키는 연쇄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실 기분 및 뇌 장의 상당수가 장 누수 때문에 생깁니다. 장 누수에 의해서 음식이나 환경적인 영향이 간접적으로 뇌 기능의 이상을 일으키는 것이죠. 뇌를 보호하는 정상적인 장벽에 문제가 생길 때 장벽이 반응을 일으켜 뇌염증으로 이어집니다. 독소나 글루텐, 그리고 유제품에서 나오는 작은 펩타이드,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한 항체, 감염과 세균, 그리고 그것들이 촉발하는 사이토카인이 모두 우리 뇌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이 뇌 알레르기, 즉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한 뇌 안에서 일으키는 특정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 알레르기는 알레르기성 비염과 유사해서 마치 뇌 속에 콧물을 흘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증상은 피로, 기억력 상실, 인지기능 저하로 나타나며 심한 경우 우울증과 불안, 강박증, 자폐증, 알츠하이머병, 치매, 기타 뇌 속 장애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뇌가 이들 알레르기 물질로부터 차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음식 알레르기는 대사질환을 일으키고 피로, 인지기능 저하, 불안, 공격적인 행동, 우울, 정신분열증, 자폐, 학습장애, 치매 등 온갖 정신적인 증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요인은 많지만 음식 알레르기는 분명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글루텐이나 카세인처럼 유제품에 들어있는 단백질 또한 기분장애나 뇌 기능 변성을 일으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심각한 우울증 환자와 자폐아, ADHD 아동의 소변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유제품과 밀 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단백질은 뇌 기능의 변화를 일으켜 우울증뿐만 아니라 정신병과 자폐증을 일으키기도 하죠. 나는 글루텐과 카세인이 없는 식단으로 바꾼 뒤 자폐증 아이들이 입을 여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내 환자 중 한 사람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장 속의 세균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녀의 문제는 대부분 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형적인 과민성 대장 증후군 진단을 받은 그녀는 식후의 복부 팽만감에 위산 역류 증상을 보였고 관절통 같은 자가면역 질환의 알레르기나 발진 같은 염증성 증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사증후군, 전당뇨병, 갑상선 이상, 만성 스트레스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 강한 강박증도 있었죠. 그녀는 교육 수준이 매우 높았으며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강박증 때문에 집안을 청소하거나 물건을 다른 장소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말이죠. 나를 찾아오기 10년 전부터 그녀는 심한 피로감과 자신의 기이한 강박증 때문에 절망과 좌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 의사를 만나서 매우 다양한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환자가 글루텐과 유제품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과 소화력 부족 때문에 매우 이상한 펩타이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펩타이드는 유제품에서 나오는 카제인과 밀에서 나오는 글루텐의 불완전한 소화 때문에 생기는 몰핀과 같은 단백질이었습니다. 특히 자폐증과 ADHD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환자는 또한 비타민 D와 마그네슘 결핍증이 있었으며 이것이 우울증과 불안을 일으켰습니다. 대변 검사를 통해 그녀의 장을 검사해 본 결과 정상적이고 건강한 박테리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신 장내벽에 염증이 확인되었고 효모균이나 비정상 박테리아 같은 외부 물질이 침입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장은 열대우린과 같은
거대한 생태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500종 이상의 박테리아가 장에 살고 있으며 그들의 무게만도 약 1.4kg이나 나갑니다. 우리 몸에는 인간의 DNA보다 박테리아의 DNA 수가 훨씬 많습니다. 장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것들 모두가 균형을 이루고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세균에도 좋은 세균과 나쁜 세균이 있습니다. 좋은 세균은 음식의 소화를 돕고 비타민을 만들며 염증을 조절하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나쁜 세균은 독소를 만들고 녹말을 발효시켜 가스를 만들고 복부 팽만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때로 위장이나 소장에까지 침입해서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장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나쁜 세균을 제거하고 좋은 세균과 프로바이오틱스는 키워야 합니다. 장 청소의 일환으로 나는 이 환자에게 UCLA 의대 마크 피텐젤 박사의 새로운 치료법을 소개했습니다. 바로 식팍신이라는 비흡수 항생제를 투여해서 장내 비정상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방법이었죠. 환자의 장을 치료해서 복부 팽만감과 염증 증상을 치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환자가 그 항생제를 복용한 뒤에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룻밤새 그녀의 강박증이 깨끗하게 사라진 것이었죠. 그녀가 갑자기 자기 방을 깨끗이 청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0년 만에 뇌 속에 불이 켜진 것이죠.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높았던 것이 강박증의 원인이었습니다. 암모니아는 뇌세포와 미토콘드리아를 흥분시키고 해를 입히는 신경 독소입니다. 장내 박테리아는 암모니아를 만들어내고 간이 이것을 해독시키지 못하게 하거나 암모니아의 양이 너무 많으면 뇌손상을 일으킵니다. 다음은 위산 억제제의 부작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산 억제제의 위험을 보여주는 최근 연구를 살펴보자. 위산 억제제의 좋은 효과, 즉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그 효과는 불행히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위산은 단백질과 음식을 소화하는데 소장에서 소화 효소를 활성화시키는데 그리고 소장의 박테리아 증식을 억제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필수 미네랄과 비타민 B12의 흡수도 돕습니다. 이것들은 원활한 뇌 기능에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산 억제제를 복용하면 음식의 소화가 방해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첫째, 위산 억제제를 장기 복용하면 비타민 결핍으로 인한 우울증, 빈혈증, 피로나 신경 손상, 심지어 치매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위산 억제제를 복용하면 클로스트로디아라고 하는 장내 박테리아가 과다 증식해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에 걸릴 수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소장의 박테리아 증식은 복부 팽만, 가스, 복통, 설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작용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기타 뇌에 영향이 미치는 많은 독성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 결핍이 일어나 과민성 대상 증상, 우울증, 그리고 칼슘 부족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위산 억제제가 단기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소화 불균형의 원인을 치료하면 대개의 경우 위 식도 역류는 약 없이도 회복이 됩니다. 우리 몸의 해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해독에서 제일 중요한 작용을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글루타치온이라는 물질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물질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못했을까요? 그것이 노화나 암, 심장병, 치매를 예방하는 비밀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물질은 바로 글루타치온입니다. 끈적끈적한 썩은 달걀이나 유황 온천 같은 냄새가 나는 유한 성분으로 되어 있고요. 황화합물의 최종 결정물입니다. 글루타치온은 몸의 독성 물질을 빨아들여 제거하는 스펀지와 같습니다. 특정 비타민으로 계속 보충해야 되는 이 글루타치온은
메틸하와 황화 사이클, 즉 열차가 정시에 전력적으로 운행할 때만 생산됩니다. 이 열차 운행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기면 독성이 쌓여 자유 레디컬과 산화 스트레스, 그리고 염증으로 이어지죠. 우리 몸은 글루타치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음식, 공해, 독서, 약, 스트레스, 노화, 감염, 방사능 등이 글루타치온을 고갈시킵니다. 글루타치온이 고갈되면 산화 스트레스와 자유 레디컬로 인한 세포 파괴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염증과 암에도 취약해지죠. 간에도 부담을 줘서 글루타치온 생성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해독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기능의학에서 10년 넘게 환자를 치료하면서 내가 발견한 것 한 가지는 거의 모든 중증 환자들에게서 글루타치온 결핍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이나 기분장애, 만성 피로, 만성 감염, 자가면역 질환, 당뇨, 자폐, 천식, 이런 대부분의 질환에서 나타나죠. 나는 처음에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글루타치온이 만성질환의 예방과 회복, 최적의 건강 유지에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글루타치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글루타치온을 생성시킬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세 개의 단백질 혹은 아미노산 결합으로 구성됩니다. 글루타치온의 힘은 그 안에 들어있는 유황 화학 물질에서 나옵니다. 이 유황은 파리 잡는 끈끈이와 같아서 체내의 모든 나쁜 물질이 거기에 들러붙습니다.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의 모든 나쁜 물질을 대소변을 통해서 내보내는 특송 시스템입니다. 황을 함유한 식품, 예를 들어 양파나 마늘, 십자화과 채소, 달걀 노른자 같은 이런 음식들을 섭취함으로써 글루타치온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품들에는 글루타치온의 주요 성분인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죠. 만약 당신이 아프거나 부쩍 늙어 보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면 글루타치온의 결핍일 가능성이 큽니다. 영국의 권위 있는 의학 저널 랜싯은 건강한 젊은이의 글루타치온 수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건강한 노인, 그 다음으로 병든 노인, 다음으로 입원한 노인 순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뇌 기능을 최적화하며 기분과 뇌의 장애를 치료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나이 드는 데는 글루타치온 수치를 높이는 게 필수적입니다. 글루타치온은 매우 중요하죠. 면역 기능과 염증 조절에 중요한 글루타치온은 신체의 주요 해독제이자 항산화제로서 세포들을 보호하고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유지하도록 합니다. 글루타치온은 산화를 막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독소를 제거하는 열쇠로서 건강의 핵심이죠. 신체의 이 시스템이 고장나면 질병이 생깁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글루타치온이 쉽게 생성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메티라 열차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메티라 열차가 문제가 생기면 황화 열차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글루타치온 자체를 섭취할 수도 있고 아니면 NAC나 알파리포산 같은 글루타치온 생성을 돕는 화학물질을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엉겅퀴를 섭취할 수도 있으며 식물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브로콜리는 글루타치온 생성에 무척 이롭습니다. 그 외에도 브로콜리와 유사한 채소, 콜라드, 케일, 양배추, 순무, 그리고 양고추냉이, 무, 고추냉이, 이러한 것들을 매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법.
만성 스트레스가 가져오는 해로운 영향들의 목록을 읽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세상을 피해 티베트 승려가 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현실 회피는 매우 어렵죠. 티베트 승려들이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스트레스 영향을 조절하는 법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무언가를 통제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의 반응에 대한 해독제인 미주신경입니다. 신체에 타고난 균형 시스템인 미주신경은 뇌에서 뻗어나오는데 우리의 이한 반응을 관장하는 부교감 신경계를 통제합니다. 부교감 신경계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가지고 신체의 다른 부위와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티베트 승려들은 명상이나 마음의 안식, 그리고 의식의 본성 등을 공부함으로써 자신의 경험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타인에 대한 자애를 개발하며 나와 남 사이의 분리감을 깨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승려들이 명상을 하는 것은 기억력 향상이나 우울증, 고혈압, 그리고 심장병과 같은 질환을 해결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아니죠. 승려들이 명상을 하는 목적은 세상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경험할 수 있는 마음과 인식의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과 인식의 변화는 승려들에게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초간단 노하우가 있습니다. 천천히 5을 세는 동안 아랫배까지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둘숨을 끝까지 들이쉬었다면 1초 정도 정지한 다음 다시 5을 세는 동안 숨을 천천히 내쉽니다. 배에 힘을 빼고 해봅니다. 책을 덮고 이 연습을 5회 반복한 다음 몸과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느껴봅니다. 당신은 방금 미주신경을 자극했습니다. 미주신경은 뇌에서 나와 목을 타고 가슴, 횡격막까지 내려갑니다. 따라서 호흡을 통해 이완하고 횡격막을 확장시키면 미주신경이 자극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즉시 부교감 신경에 불이 켜지고 코티솔 수치가 내려가며 뇌가 치유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완 반응입니다. 이완 반응은 스트레스 반응의 정반대로서 우리 몸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미주신경을 자극해 이완 반응의 스위치를 켜는 방법은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티베트 승려들은 명상을 이용합니다. 이것은 아주 배우기 쉬우며 역시 미주신경을 자극합니다. 조금 전 해본 복식호흡 역시 당신이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명상의 일종이죠. 이것을 일상생활에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미주신경이 이완과 자율 스트레스 반응을 가라앉히고 혈액 속의 코티솔 흐름을 저지하는 것은 미주신경의 효과 가운데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 밖에도 미주신경은 염증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나는 네팔에서 흥미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티베트 의사로 1959년 중국의 티베트 침공 당시 포로가 되어 25년을 중국 수용소에서 보낸 인물입니다. 티베트 의학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가이드에게 나를 소개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진료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하고 행복한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의사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책상 앞으로 와 있었습니다. 나는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각종 약초를 조그만 알약 형태로 만들어 플라스틱 통에 보관했습니다. 그런 통들이 벽을 가득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달라이라마의 초상화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68살의 승려이자 의사인 그는 내게 편안한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서서히 그의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서부 티베트에서 태어난 그는 젊은 승려로서 다른 의사 수하에서 의술을 배웠습니다. 의학서를 공부하고 약초와 식물에 대해서도 배웠으며 다른 의사들이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처치법도 배웠습니다.
그는 의사인 동시에 신참 승려로서의 삶도 살았습니다. 이후에 그는 중국 감옥에서 22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처음 8년은 목재 운반 일을 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을 때도 수차례 옮겨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서부 티베트였다가 시가츠로, 그 다음엔 티베트의 수도였던 라사 부근으로 옮겨졌습니다. 수감 생활 중 처음 8년 동안은 의사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사로서의 그의 재능을 알아본 중국 정부가 그를 감옥 내 의사로 일하게 했습니다. 그는 몇 년 후에 라사 부근에 자신의 티베트 의료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1981년 중국 정부가 그에게 라사에 남는 것과 자신의 고향인 서부 티베트로 돌아가는 것 중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그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온 지 몇 개월 후 63살의 나이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인도로 향했습니다. 달라이라마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달라이라마는 그에게 네팔의 카트만두로 가서 우수를 펼칠 것을 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22년 감옥 생활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으며 고요한 채로 평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감옥 생활 중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그가 겪었던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말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옥 생활 중 가장 힘들었었던 순간은 중국인 납치자들에 대한 나의 연민을 잃을 뻔했던 때였습니다. 똑같은 사건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경험합니다. 왼수를 사랑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의미와 목적은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당신은 무엇과 하나됨을 느낍니까? 당신은 어떤 것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당신이라는 사람을 규정합니다. 비단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요. 우리의 신념과 태도 그리고 인식은 상당 부분 학습을 통해 획득한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신념과 태도, 인식으로 바꾸는 일도 가능합니다.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과 자신이 세상에서 맡은 위치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옳거나 좋은 것이란 하나도 없죠. 컵의 물은 언제나 절반이 비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과 같은 사회 경제적인 요인, 흡연이나 음주, 비만, 운동 부족 같은 행동적인 요인을 질병의 위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따르면 높은 질병 발생률과 사망률은 이런 행동적 그리고 사회 경제적 요인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세상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느냐가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흥미로운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 정신적인 문제가 우리 육체와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의 경우 단순히 뇌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잃었을 때 그러한 질병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질병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가 중요하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단순히 증상만을 없애기 위한 현대의학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